안녕하세요. 오늘은 91번 할 차례죠. 저번 시간에 했던 것에 이어서 91번 C3 식물과 C4 식물의 차이점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1번에 C3 식물은 C4 식물에 비해 온도가 높아질 때 광호흡이 증가한다. 이것이 C3 식물의 특징이라고 했어요. 자, 루비스코라고 하는 효소가 저번 시간에 했던 것 복습을 하면 루비스코는 특징이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카르복실라제에 대한 효소 활성은 떨어지게 되고 옥시게나제에 대한 효소 활성은 증가가 된다. 여기에서 C가 루비스코의 이 C입니다. 여기 이 O가 루비스코의 이 O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효소 활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해서 얘를 루비스코라 하는 거다. 카르복실라제라고 하는 것은 RUBP를 CO2와 반응을 시키는 것이고 옥시게나제는 RUBP를 산소와 반응을 시킨다 그랬지. 그래서 CO2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은 줄어들게 되고 산소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증가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호흡이 촉진되게 된다. 또 하나는 환경 자체가 건조해지게 되면 식물은 자신의 체내의 수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기공을 닫아버린다. 기공이 닫히게 되면 장점은 자신의 체내에 있는 물이 증발하지 않으니까 체내 수분을 보존하는 것에서는 장점이 되게 됩니다. 대신 문제점은 기공이 닫혀버리게 되면 CO2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고 산소를 내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식물 체내의 CO2의 농도는 감소가 되게 되고 산소의 농도는 증가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질 자체가 이 기질은 양이 줄고 이 기질은 양이 늘어나니까 이것과 반응을 잘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광호흡을 촉진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C3 식물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작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온도가 높을 때, 고온일 때, 그리고 건조할 때 이때 광호흡이 잘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C4의 경우에는 고온이고 건조한 조건이 대표적인 것이 열대 초지와 열대 사막이라고 그랬지. 이 두 가지에 대한 조건, 환경 조건은 특징이 광호흡이 잘 일어나는 조건이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는 C3 식물이 광호흡을 너무 잘 일으키더라. 광호흡이 늘어나게 되면 식물의 순생장은 줄어들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식물은 이런 조건에서 잘 살기가 힘들더라. 근데 이런 조건에서 살아남는다는 얘기는 그러면 광호흡에 대해서 적응한 것이다. 광호흡에 적응을 했다는 말은 광호흡에 대해서 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작을 가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열대 초지에서 주로 적응이 된, 진화가 된 식물이 C4 식물이고 열대 사막에서 주로 적응이 된, 진화가 된 식물이 캠 식물이다.
그러면 이들 두 식물에 대한 특징은 광호흡에 적응했다는 말은 광호흡이 적게 일어난다. 광호흡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대신 두 식물에 대한 차이는 시포식물은 낮에 정산작용을 한다. 캠식물은 밤에 정산작용을 한다. 이번 문장에서 C3 식물은 시포식물에 비해 덥고 건조한 열대에서 적응하는 데 유리하다. 반대로 적는 것이지. 덥고 건조한 열대 지역에서 적응한 식물이 대표적인 것이 시포식물과 캠식물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반대로 적고 있다. 옳지 않다. 3번에 C3 식물은 시포식물에 비해 엽록체가 많은 유관속 초세포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이것도 반대로 서술하고 있는 것이지. 그림은 저번 시간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시포식물의 특징이 유관속 초세포가 발달되어 있고 이 유관속 초세포에 엽록체를 가지고 있더라. 이것이 시포식물의 특징이지 C3 식물의 특징이 아닙니다. C3 식물은 유관속 초세포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고 유관속 초 내에 엽록체가 없다. 중요한 형태적인 특징이니까 기억해둬야 됩니다. 반대로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4번에 C3 식물은 시포식물에 비해 광합성 산물을 생산하는데 상대적으로 적은 물을 소비한다. 이건 어떤 뜻이냐면 시포식물은 시포회로를 통해 대기의 CO2를 유기산으로 고정해서 이때 유기산이 탄소가 4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것을 시포회로라 한다 그랬지. CO2를 유기산으로 고정해서 유관속 초세포에 전달합니다. 이때 CO2를 유기산으로 고정하는 것은 엽육세포에서 한다 그랬지, 저번 시간에. 엽육세포에서 고정을 해서 유관속 초세포에 전달을 하기 때문에 이 유기산이 유관속 초세포에서 농축이 되게 되면 말레이트가 이 유기산의 주체라 그랬지. 농축이 되게 되면 유관속 초세포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과정으로 인해서 CO2의 농도가 높게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엽육세포의 경우에는 CO2의 농도가 낮은 조건이지만 이 시포회로 때문에 유관속 초세포는 CO2의 농도가 높게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이건 구조적으로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설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유관속 초가 엽육세포에서 둘러싸여져 있다. 즉 여기에 유관속이 있으면 유관속을 둘러싼다라고 해서 유관속 초라 한다 그랬지. 이 유관속 초를 엽육세포가 이렇게 빽빽하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구조적인 특징을 밝힌 사람이 크란츠라고 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것을 크란츠 구조로 한다 그랬지.
요 단어도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이 기억을 해두고, 여육세포에서 대기에서 CO2를 받아가지고 이 CO2를 말산의 형태로 전환을 시킵니다. 얘를 유관속 초에다가 전달을 해준다. 이 말산으로부터 CO2가 생성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 공간은 CO2의 농도가 낮은데 이 공간은 CO2의 농도가 높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그림을 보면 얘는 평면이 아니고 입체입니다. 그러면 구가 지름이 예를 들어서 반지름이 구의 반지름이 2배가 되게 되면 부피는 세제곱이 필요하니까 8배가 되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이 구가 크면 클수록 전체적인 부피는 훨씬 더 크게 증가가 되게 됩니다. 농도라고 하는 것은 부피분의 용질의 입자수에 대한 것이 농도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CO2의 입자수와 여기에 있는 CO2의 입자수는 정확히 같다라고 하더라도 푸른색이 노란색에 비해서 훨씬 더 부피가 크니까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값은 같을 때 전체 값에 대한 것은 작아지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는 똑같은 입자를 그대로 전달만 하더라도 여기는 농도가 낮지만 여기는 농축이 되어 가지고 농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크란츠 구조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전달이 되게 되면 여기는 CO2의 농도가 낮지만 여기는 CO2의 농도가 높게 유지가 될 수 있어요. CO2의 농도가 높으니까 얘는 광호흡이 거의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또 하나는 좀 너무 구체적이긴 한데 여기에는 이 유관속 초세포의 경우에는 엽록체를 가지고 있지만 이 엽록체는 다른 일반적인 엽록체와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얘는 광계2가 없어요. 저번 시간에 광합성 할 때 광인산화 반응에서 비순환제 광인산화 반응을 떠올리면 돼. 비순환제 광인산화 반응에서 광계2가 산소를 발생시키는 산소 발생 복합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광계2가 없어버리니까 산소를 발생시키질 않게 돼. 그러면 유관속 초세포는 이와 같은 C4회로를 통해서 유기산, 말산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보다는 여육세포보다는 부피가 작기 때문에 CO2의 농도는 높은 상태가 유지가 되게 되고 유관속 초세포가 가지고 있는 엽록체는 특이적으로 광계2가 없기 때문에 산소를 발생시키지 않아. 산소를 발생시키지 않으니까 산소의 농도는 낮아. 그래서 CO2의 농도는 높고 산소의 농도는 낮으니까 얘는 광호흡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이제 왜 시포식물이 광호흡에 적응한지는 이해가 되겠지. 그럼 돌아가서 여기는 CO2의 농도가 낮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구조적인 특징과 그리고 이 시포식물이 가지고 있는 회로의 특징으로 인해서 광호흡은 일어나지 않게끔 진화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시포식물은 여기에 CO2의 농도를 높이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바꾸기 해결하게 되면 이것이더라도 여기는 CO2의 농도가 높고 산소의 농도가 낮아서 광호흡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굳이 기공을 많이 열지 않습니다. 기공을 여는 시간이 짧다는 말은 기공을 통해서 물이 증발하는 현상을 정산이라 한다 그랬지. 정산량이 적다가 되게 됩니다. 수분 증발이 그만큼 적다가 되게 됩니다. 정산량이 적다는 말은 수분 증발이 적다는 말은 손실되는 수분량이 적다가 되겠지.
이제 요 말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정리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시포식물입니다. 시쓰리 식물이 아니라 반대로 적어야 돼. 시포식물은 시쓰리 식물에 비해서 광합성 산물을 생산하는데, 광합성 산물을 생산하는데란 말은 이와 같은 과정들이 진행이 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물을 소비한다는 말은 여기를 말하는 거야. 즉 여기에서 이제 유관속초 세포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켈빈 회로가 저번 시간에 유관속초 세포에 있다고 그랬지. 켈빈 회로가 작동을 하기 위해서 굳이 CO2의 농도가 여기가 높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정산을 줄이더라도 가능하다. 그 말은 수분 증발이 적게 일어나더라도 가능하다. 그 말은 손실되는 수분량이 적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적은 물을 소비한다. 대신 얘는 시쓰리 식물에 대한 특징이 아니라 시포식물에 대한 특징입니다. 다음 5번에 시쓰리 식물은 PEP 카르복실화 효소가 없지만 시포식물은 PEP 카르복실화 효소를 가지고 있다. 결론부터 얘기를 하게 되면 틀린 지문이고, 이건 외요가 아니라 시쓰리 식물도 PEP 카르복실화 효소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대신 이것이 시포회로를 단지 구성하지 않을 뿐입니다. 얘는 시쓰리 식물의 경우에는 어디에 존재하느냐 하면 잎에 있는 표피의 공변세포라고 하는 곳에 PEP 카르복실화 효소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5번 지문은 옳지 않다. 다음 문제 92번에 시쓰리 식물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담배나 밀이나 벼는 전형적인 시쓰리 식물입니다. 옥수수는 가장 대표적인 시포식물입니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시포식물이 사탕수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식물에 대한 것은 기억해 두자. 옥수수와 사탕수수가 대표적인 시포식물이다. 캠식물에 대한 대표적인 것은 선인장이 있습니다. 문제가 만약에 출제가 된다라면 나올 수 있는 개념은 옥수수, 사탕수수, 선인장일 것이니까 이 세 개의 단어에 대한 것은 외워두자. 선인장은 캠식물이고 옥수수와 사탕수수는 시포식물이다. 다음 93번에 무덥고 건조한 기후 조건에서 살고 있는 식물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도 마찬가지 옳지 않은 것. 시포식물은 시쓰리 식물보다 더 최근에 기원되었다. 요 자체는 그냥 그대로 외워두자. 참이다. 부연 설명하자라면 물론 얘는 시험과는 조금 무관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재밌는 생물 이야기이구나 라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중생대란 말은 들어봤지. 공룡들이 사는 시대. 중생대가 신생대가 됩니다. 동물에서는 파충류인 공룡의 시대가 되고, 신생대가 되게 되면 크기가 작은 우리와 같은 소형 동물인 포유류의 시대가 되게 됩니다. 공룡의 시대가 포유류의 시대로 바뀌는 이유는 아직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두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대한 화산이 폭발했을 것이다. 또 하나는 소행성이 와가지고 충돌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소행성의 충돌이나 혹은 거대 화산의 폭발에 의해서 공룡의 시대는 마감하게 되고 포유류의 시대가 열릴 때
이때 중생대에 번성했던 공룡들이 전부가 다 땅속에 파묻혀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공룡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탄소들이 땅속에 파묻혀 버리니까 중생대가 끝나고 신생대가 되면서 나타난 대표적인 특징이 대기의 CO2 농도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대기의 CO2 농도가 얼마만큼 감소가 되느냐 하면 중생대는 1200 ppm 정도이던 것이 신생대가 되면서 270에서 280 ppm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땅속에 매장되어 있던 공룡들을 다 파헤치니까, 즉 화석 연료를 계속 태우니까 270이 400 ppm까지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 거야. 그래서 얘는 CO2의 농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었고, 얘는 CO2의 농도가 너무나 낮은 상태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CO2의 농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때는 C3 식물도 광호흡이 일어나지 않던 시대입니다. 근데 CO2의 농도가 갑자기 너무 크게 줄어버리니까 이때부터 C3 식물이 광호흡이 증가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 시대는 CO2의 농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광호흡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굳이 C4 식물이 만들어질 필요가 없는 환경인 거지. C4 식물보다는 오히려 C3 식물이 살기에 훨씬 더 적합한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중생대는 C4 식물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CO2의 농도가 너무 떨어지니까 C3 식물의 체제를 가지고는 살기가 힘든 조건이 갖추어지게 된 거지.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C4 식물이 우연한 기회에 만들어지게 되고 이들이 이제 번성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C4 식물은 중생대는 존재하지 않다가 신생대에 등장하는 것이 C4 식물이야. 근데 그 이전부터 육상식물은 전부 C3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C4 식물이 C3 식물보다는 최근에 만들어졌다. 옳은 문장인 거지. 참고로 캠식물은 중생대에도 캠식물은 존재했고 신생대에도 당연히 캠식물은 존재합니다. 이건 어떻게 접근하면 되느냐 하면 중생대든 신생대든 사막은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캠식물은 사막에 적응한 것이기 때문에 얘는 중생대부터 존재한 것이 그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이 캠식물, 사막형 식물이다. 근데 C4 식물은 사막형 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CO2의 농도가 감소가 되면서 등장한 식물이 C4 식물이 됩니다. 그러면 이 지문에 대한 것은 이해가 되겠지. 아마도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는 이 문장 자체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주변적인 얘기를 모른다 하더라도 C4 식물이 중생대는 없었고 신생대에 들어와 가지고 진화가 된 식물이다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캠식물은 주로 밤에 기공을 열어. 기공을 연다는 말은 정산작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계속 적어준 것이지 밤에 정산작용하는 것이 캠식물과 C4 식물의 차이점이다. CO2를 3탄소 화합물로 고정한다. 얘는 기공을 열어가지고 CO2를 받아들이되 이때 받아들인 CO2가 3탄소 화합물로 고정이 되는 것이 아니지 4탄소 화합물로 고정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얘는 두 개의 문장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 거지. 하나는 밤에 정산작용을 한다. 두 번째는 4탄소 화합물로 고정된다. 근데 4탄소 화합물인데 3탄소 화합물이라 했으니까 앞부분에 있는 서술은 참인데 뒷부분에 있는 서술은 거짓입니다. A and B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A도 참이 되고 B도 참이 될 때 이 전체에 대한 것은 참이 되게 되지. A가 참인데 B가 거짓이거나 A가 거짓이고 B가 참이 되게 되면 이것은 거짓이 되게 됩니다. 문제 만들 때 주로 이용하는 스킬입니다.
전체적인 문장들에 대한 것은 옳은 문장처럼 꾸미기 위해서 대부분은 다 옳은 문장인데 이와 같이 하나를 바꾸어 버리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심하자. 그래서 빨리 읽다 보면 밤에 정산하니까 참이네 하면 안 됩니다. 얘는 앞쪽에 있는 문장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이 글자 한자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게 됩니다. 3번에 시포식물에서는 탄소 고정과 켈빈 회로가 다른 종류의 세포에서 일어난다. 이건 저번 시간에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설명을 했지. 얘는 여부육세포에서 일어나고 얘는 유관속 초세포에서 일어납니다. 참이다. 4번에 시포식물의 켈빈 회로는 유관속 초세포에서 일어난다. 그렇지. 참이다. 5번에 시포식물은 C3 식물에 비해 광호흡이 적게 일어난다라고 해도 되고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적게 일어납니다. 광합성 생산량을 더 증가시킨다. 그것이 참이다. 광호흡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그만큼 광합성에 대한 산물의 양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호흡이 적게 일어나게 되면 광합성 산물에 대한 순생산량은 증가가 되게 됩니다. 답은 2번이다. C3 식물과 C4 식물과 캠 식물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C3 식물의 경우에는 여부육세포가 있으면 이 여부육세포로 대기의 CO2가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들어온 CO2가 여부육세포의 엽록체로 확산에 의해서 들어오게 되면 이 CO2가 RUBP와 반응을 해서 PGA가 된다 그랬지. 이 PGA가 3탄소화물입니다. 그래서 이 회로를 C3 사이클이라 합니다. PGA가 G3P가 되게 되면 이 G3P가 다시 RUBP로 재순환되게 됩니다. 이 G3P가 이 회로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엽록체에서는 녹말이 되고 세포질로 빠져나오게 되면 세포질에서는 설탕이 되게 된다 그랬지. 얘는 최초로 CO2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이 PGA라고 하는 3탄소화물이기 때문에 얘를 C3 사이클이라 한다. C3 회로라 합니다. 이 C3 회로를 정리한 사람이 켈빈이라 해서 켈빈 회로라 합니다. 빛에 의존하지 않는 반응이라 해서 암반응이라 한다. 광합성을 하는 식물이면 전부 이것은 다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C4 식물과 C3 식물에서의 차이점은 대기의 CO2가 아까 그림에서 보다시피 안쪽에 있는 것이 유관속, 유관속을 둘러싸는 것이 유관속초, 이것을 둘러싸는 것이 여부육세포이니까 바깥쪽에 있는 것이 여부육세포입니다. 이 여부육세포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는 세포가 유관속 초세포가 됩니다.
대기의 CO2가 엽육세포 내로 들어오게 되면 이 CO2가 이제는 RUBP라고 하는 물질이 아니라 포스포에놀 피루브산이라고 하는 PP라고 하는 약자를 가지고 있는 물질과 반응을 해서 옥살로아세트산이 되게 됩니다. 옥살로아세트산, 아세트산을 일본말로 초산이라 하는 것이지, 이 옥살로아세트산이 탄소가 4개입니다. 그래서 고정되는 물질이 4탄소 화합물로 고정되게 됩니다. 얘는 3탄소 화합물로 고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C3 사이클. 얘는 4탄소 화합물로 고정된다 해서 C4 사이클이라 합니다. 이 옥살로아세트산이 같은 4탄소 화합물인 말산이 되게 되면 이 말산이 유관속 초세포로 수송이 되어서 유관속 초세포에서 말산이 3탄소 화합물인 피루브산이 되게 됩니다. 얘는 탄소가 4개이고 얘는 탄소가 3개이니까 탄소 하나가 떨어져 나가야 되지. 이때 떨어져 나온 이 CO2가 RUBP와 반응을 해서 PGA가 되게 되고 PGA가 G3P가 되게 되면 G3P가 빠져나와서 녹말이 되고 설탕이 되게 됩니다. 물론 엽록체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C3 사이클에 대한 것은 C4 식물이든 C3 식물이든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부가적인 것을 더 가지고 있는 것이 C4 식물입니다. 이 피루브산이 엽육세포로 이동하게 되면 엽육세포에서 피루브산은 다시 PP로 전환됩니다. 이때 이 피루브산이 PP로 전환될 때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겠다. 여기에는 이 피루브산이 엽육세포의 엽록체로 들어와서 이 엽록체에서 PP로 바뀐 다음에 다시 세포질로 빠져나갑니다. 얘는 엽록체에서 일어납니다. 대신 이 엽록체는 특징이 켈빈 회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C4 식물은 두 종류의 엽록체가 광합성에 관여합니다. 켈빈 회로가 없는 엽록체, 켈빈 회로를 가지고 있는 엽록체. 여기에 관여하는 이 효소 이름을 PP 카르복실화 효소라 합니다. 이 PP 카르복실화 효소가 세포질에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이제 C4 식물 이해가 되겠지. 얘는 최초로 만들어지는 물질이 C4 유기산이라 해서 이것을 C4 회로라 합니다. 그래서 C4 회로만 가지고 있다고 C4 식물이 아니라 C4 회로와 C3 회로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C4 식물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캠 식물은 뭐냐 그러면 캠 식물은 대기의 CO2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기공이 열려야 됩니다. 이때 기공이 열리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밤입니다. 밤. 밤에 CO2를 받아들이게 되면 이 CO2가 마찬가지
시포식물처럼 PEP와 반응을 해서 옥살로아세테이트가 되게 되면 이 옥살로아세테이트가 말레이트가 됩니다. 이 말레이트가 식물은 액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지. 얘가 밤이 되게 되면 액포 내로 들어와서 저장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액포는 밤에 말산의 농도가 증가가 되게 됩니다. 산의 농도가 증가가 되니까 pH가 감소가 됩니다. 이 문장은 문제에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얘는 밤에 일어나는 일이면 이제 낮이 되게 되면 액포에 저장되어 있던 말산이 다시 세포줄로 빠져나옵니다. 얘는 낮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액포에서 낮에는 말산의 농도가 감소가 됩니다. 산의 농도가 감소가 되니까 다시 pH는 높아지게 됩니다. 이 말산이 시포식물처럼 퓨르베이트가 되면서 CO2가 떨어져 나옵니다. 이 CO2가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RUBP와 반응을 해서 PGA가 되고 PGA가 G3P가 되고 G3P가 다시 RUBP로 재순환되게 됩니다. 얘가 엽록체 내에서는 녹말이 되게 되고 세포질로 빠져나오게 되면 설탕이 됩니다. 이게 엽록체 내에서 일어납니다. 마찬가지 여기도 루비스코가 관여하는 C3 회로가 되게 됩니다. 대신 이 일이 얘는 낮에 일어나게 됩니다. 낮에. 피루베이트가 낮이 되게 되면 녹말로 합성이 되게 됩니다. 밤이 되게 되면 녹말이 PEP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는 밤과 낮, 시간이 서로 다릅니다. 얘는 엽육세포, 유관속초세포, 세포가 다릅니다. 그래서 CO2를 고정하는 세포와 광합성이 일어나는 세포가 다른 공간적인 격리가 일어난 것이 시포식물이 되면 얘는 밤낮이 바뀐 것이지, 다른 것이지, 밤에 CO2가 고정이 되게 되고, 낮이 되게 되면 켈빈 회로가 작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적인 격리가 형성이 되어 가지고 광호흡에 적응한 것이 캠식물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PP 카르복실라제, 흔히 줄여서 PPC라 합니다. 그러면 새 식물에 대한 체제에 대한 것은 정리가 되겠지. 다음 문제. (94번) 선인장처럼 선인장이 대표적인 캠식물이다. 캠식물은 주로 사막과 같은 곳에 적응된 것이 캠식물이다. 이들은 선인장을 떠올려도 되고 알로에를 떠올려도 돼. 알로에나 선인장을 잘라보게 되면 잎 내부에 들어있는 용액이 끈적끈적한 다육성입니다. 그래서 다육식물이라는 단어도 같이 기억하자. 다육식물의 CO2 고정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밤에 루비스코에 의해 광호흡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여기에 관여하는 것이 루비스코이지. 여기에 관여하는 것이 루비스코. 얘는 루비스코는 밤에는 활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낮이 되어야지만 활성을 가지는 거야. 그래서 밤에 루비스코가 작용한다는 말도 틀렸을 뿐더러 얘는 낮이 되게 되면 이 루비스코가 작용을 해서 이것을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호흡이 아니라 광합성이 되게 됩니다. 참고로 얘도 PEPC고 얘도 PEPC인데 얘는 낮에 활성을 가지는 효소입니다. 근데 캠식물은 PEPC가 밤에 활성을 가지는 효소가 되게 됩니다. 이것도 차이가 중요하니까 같이 기억해 두자. 어쨌든 이 문장은 아예 엉터리 문장입니다. 그래서 밤에 루비스코가 활성이 없을 뿐더러 캠식물 또한 광호흡에 적응한 것입니다. 이번에 밤에 기공을 열어 초기 대사 과정에서 CO2를 사탄소 화합물로 고정한다. 이 말은 참인 것이지. 이때 처음으로 고정되는 사탄소 화합물이 옥살로 아세트산이고 이것이 말산으로 전환되어서 액포에 저장되게 된다. 3번에 CO2 고정은 여육세포에서 3탄소 화합물로 되며 고정이 3탄소 화합물로 되며가 아니라 국어시험인 것이지.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얘는 C3 화합물이고 얘는 C4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C3 화합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C4 화합물로 고정되는 것이고 C3 화합물과 결합하는 것이지. C3 화합물과 결합하는 것이고 C4 화합물로 고정된다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3탄소 화합물이 된다는 말은 옳지 않다. 3탄소 화합물과 결합한다는 옳은 말이다. 이 부분 조심해야 되겠지. 옳지 않다. 4번에 낮에 기공을 열어. 낮에 기공을 연다는 말 자체가 틀린 말이지. 밤에 기공을 연다. 낮에 기공을 여는 것은 C3 식물과 C4 식물이다. 유관속 초세포에서 탄소 고정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서 얘는 낮에 기공을 연다는 말 자체도 틀린 말이고 탄소에 대한 고정은 유관속 초세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육세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C4 식물이라 하더라도 C4 식물은 탄소의 고정은 여육세포, 탄소의 동화 켈빈 회로는 C3 회로는 유관속 초세포라 해야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다. 다음. 그림은 95번에 그림은 양지식물과 음지식물의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 양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양지식물은 양지에 사는 식물이다. 음지식물은 음지에 적응이 된 식물이다. 음지에 사는 식물이다. 그러면 양지와 음지에서의 차이는 뭐냐 그러면 양지는 빛의 세기라 해도 되고 빛의 양이라 해도 되고 빛의 양이 많은 지역이다. 빛의 세기가 센 지역이다. 음지는 빛의 양이 적은 지역이다.
양지는 건조한 지역이다. 음지는 습한 지역이다. 양지는 온도가 높고 음지는 온도가 낮다. 그래프를 읽어줄 때 CO2의 흡수량은 CO2가 유기물로 전환되는 것이니까 여기는 순광합성 양이겠지. CO2가 방출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호흡량이 되겠지. 이론할 때 요즘도는 들어봤겠지. 총광합성 양은 순광합성 양 더하기 호흡량이다. 이건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다가 아니라 약속을 한 것입니다. 순광합성 양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 함수의 형태로 개념을 정의해 준 거야. 그래서 식을 바꾸게 되면 순광합성 양은 총광합성 양 빼기 호흡량이 됩니다. 총광합성에 대한 주체는 엽록체입니다. 광합성이 일어나게 되면 CO2는 소비되게 됩니다. 그래서 엽록체에서 소비하는 CO2의 소비량이 총광합성 양이 되게 됩니다. 산소에 대한 것은 광합성이 수행이 될수록 산소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산소 발생량으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호흡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납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호흡이 일어나는 만큼 CO2는 발생됩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발생된 CO2의 양이 호흡량이 됩니다. 호흡이 일어날수록 산소가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소비된 산소량이 호흡량이 됩니다. 단, 식물에서의 호흡은 일반적인 세포호흡에다가 광호흡을 더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문제에서 했듯이 광호흡이 증가가 되면 증가가 될수록 호흡량이 증가가 되면 증가가 될수록 순광합성량은 호흡량이 증가가 되면 증가가 될수록 순광합성량은 감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호흡량이 증가가 되면 증가가 될수록 광합성 산물에 대한 생산량은 줄어든다라는 문장이 성립이 되게 됩니다. 순광합성량은 이들에 대한 전체 합이니까 주체가 세포 전체가 되게 됩니다. 세포 전체에서 이 양과 이 양에 대한 전체에 대한 것을 네트를 취했을 때 이것이 순광합성량이 됩니다. 그럼 이 그래프에서 여기 이 0에서부터 CO2가 흡수가 되는 양, 나 그래프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나 그래프의 경우에 여기에 있는 이 값, 이것이 전체 합이니까 순광합성 양이 되겠지. 요 값이 호흡량이 됩니다. 그러면 이들 둘의 합이 총광합성 양이다.
만약에 이 지점에서 가식물을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면 가는 여기가 순광합성 양이다. 여기가 호흡량이다. 이들 둘의 합이 총광합성 양이다. 그래프 볼 수 있겠지? 다음. 얘는 빛의 세기가 더 증가되는데도 불구하고 광합성량은 더 이상 변화가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포화되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 값에 대한 X축 변인 빛의 세기를 광포화점이라 합니다. 그러면 나식물의 경우에는 여기가 광포화점이 됩니다. 나식물의 A와 가식물의 B는 얘는 순광합성 양이 0인 지점이 되게 됩니다. 순광합성 양이 0인 지점을 보상점이라 합니다. 그래서 빛에 대한 보상점이라 해서 광보상점, B는 그러면 가식물에서의 광보상점이 됩니다. 식물의 생장은 총광합성 양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순광합성 양에 비례합니다. 사람의 삶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얘는 월급이 되게 되면 얘는 세금을 비롯한 전체 부대 경비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할 때 너 월급이 얼마야? 연봉이 얼마야? 나 연봉 1억인데 연봉 1,000만 원인데 아니 그거 말고 네트가 얼마야? 네트. 이해가 되겠어? 내가 받는 월급이 내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는 월급에서 세금을 뺀 값이 내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내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순 네트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그래서 식물의 생장은 얼마만큼 많이 생장할 것이냐, 내 가게가 얼마만큼 통장에 돈이 많아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물론 월급도 중요한데 그만큼 세금을 더 많이 내버리게 되면 마이너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순광합성 양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지. 따라서 여기는 이 C를 기준에 두고 C보다 빛의 세기가 셀 때는 순광합성 양이 가식물이 더 높습니다. 더 잘 산다가 성립이 됩니다. C를 기준에 두고 빛의 세기가 작아지게 되면 이제는 가보다는 나가 순광합성 양이 크다가 되니까 나가 더 잘 산다가 되게 됩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나식물은 순광합성 양이 양의 값을 가지지만 가식물은 순광합성 양이 음의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순광합성 양이 세상에 음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마이너스 100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잖아. 그래서 0이 최소값이야. 0보다 더 값이 떨어진다는 말은 결국은 얘는 죽는다, 존재할 수 없다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 빛의 세기에서는, 응달에서는, 음지에서는 음지식물은 살 수 있으나 양지식물은 죽는다가 성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양지에서는 양지식물이 잘 사는 것이고 음지에서는 음지식물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가 양지식물이 되고 나가 음지식물이 되겠지. 답지를 보게 되면 따라서 얘는 옳은 것을 고르는 것이다. 그러면 1번에 가는 음지식물에 해당한다라고 했으니까 옳지 않다. 양지식물이다. A는 가가 아니라 나의 광보상점이다라고 해야 되겠지. A는 포화점이 아니라 나의 포화점이 아니라 보상점이다. 나는 맞네.
나의 광보상점이다. 포화점이라 했으니까 옳지 않다. 3번에 B에서 가의 총광합성 양과 호흡량은 같다. B는 보상점이지. 보상점은 순광합성 양이 0인 지점을 광보상점이라 한다고 그랬어요. 순광합성 양이 0이다. 즉 내가 이번 달에 통장에 0원이 찍혔다. 근데 일은 열심히 했다. 왜? 월급을 받았는데 그만큼 세금과 나머지는 카드 값을 계산하니까 0이더라. 총광합성량이 호흡량과 같아지게 되면 순광합성량은 0이 되게 된다. 참이다. 4번에 C에서 나는 순광합성량이 0이다. C에서 나는 순광합성량이 0이 아니라 순광합성량이 최대인 것이지. 5번의 C보다 빛의 세기가 약한 환경에서는 가가 나보다 생존에 유리하다. 여기보다 빛의 세기가 약하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얘보다는 순광합성량이 더 높다. 그래서 나가 가보다 더 잘 산다. 가가 나보다 생존에 유리한 것이 아니라 나가 가보다 생존에 유리하다라고 해야 되겠지. 답은 3번이다. 좀 끊었다 갑시다.